대선 전국을 맞아서 네. 요즘 가짜뉴스가 정말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페이크 뉴스, 한글로는 가짜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짜뉴스를 흔히 SNS 뉴스상에서 그 나오는 것을 퍼가지고 그 정보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터넷 루머를 비롯해서 잘못된 기사, 이 오보도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언론사는 이 가짜뉴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래서 이 한마디로 사실 확인, 요즘 팩트체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적인 정의부터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를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봐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 가짜뉴스라고 보는데, 그게 조작성, 의도성, 그리고 형식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인데, 조작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뭔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오보하고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오보를 가짜뉴스로 보면 그거는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이 억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오보를 가짜뉴스로 볼 수는 없고요. 가짜뉴스 하면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해야 돼요. 그래서 의도성과 조작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선전선동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치가 예를 들면 선전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자기들을 지지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후원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시는 분들, 거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몇십억씩 돈을 받고 매수가 돼서 재판을 그렇게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뉴스화돼서 흘러다녀요. 그거는 의도성과 조작성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 조작성과 의도성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세 번째로 형식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뉴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게 뉴스로 인식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때는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조작성, 의도성, 형식성.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조작해서 뉴스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달라요.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유포되는 통로를 보면 대부분 SNS를 통해서 유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특히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짜 뉴스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형식성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보면요, 뉴스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성과 조작성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도 우리는 가짜 뉴스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게 뭐 뉴스의 형태든 아니면 그냥 SM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 메신저 사이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까지도 우리는 가짜뉴스의 범죄에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모 방송사에서 이제 속보 자막 형식으로 그렇죠. 노출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 일간지명, 그래서 이렇게 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막 형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정보 때문에 예.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정말 절망감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례를 확인을 해보니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문자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감한 사고 취재에서 특히 사실 확인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뭐 실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이유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요, 속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물론 속보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언론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뭐 우리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언론사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속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 신문만 해도 뭐 몇천 개, 수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이라도 또는 뭐 1분이라도 더 빨리 보도를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속보성의 경쟁이 결국 이런 오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짜 뉴스라기보다 오보라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에 잘못된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받은 기자가 또는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빨리 보도하기 위해서 특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취재 없이 그러니까 후속 취재는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보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가족들이나 또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보들이 나오는 것은 이 현재의 인터넷 기반의 언론 환경 속에서는 이런 오보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점점.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사실 오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니까 언론사들이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속보성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언론이 해야 될 일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는 그 발표의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언론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보도 자료만 받아가지고 보도를 할 것 같으면 언론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정부의 홍보기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론사의 역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론사는 감시하고 견제하고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그런 확인 과정 없이 그런 절차 없이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특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그런 참사, 오보의 참사를 낳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도 저는 지금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언론 환경 속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속보성의 경쟁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제2의 또는 제3의 세월호 참사 같은 오보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해서 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분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오보가 그런 매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 매체 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서 모든 매체들이 받았었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가짜 뉴스로 정치 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하면서 대선 후보까지 가려고 했지만 그 전에 안 하기로 했죠. 그랬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런 그 한 매체가 했던 그런 그 확인, 즉 어떤 확인을 안 했냐면 그 구테르스 그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지만 그렇죠. 그 내용을 그 구테르스라는 그 사무총장은 말을 안 했다고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그것을 그냥 우혹 보도를 하게 된 것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고 봐요. 그 사실은 그 최초로 이 한국의 언론사가 이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한인 언론사가 이걸 최초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확인 작업 없이 한국의 언론사가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그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 타블로이드 형태의 신문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신문에서 이 뉴스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거기는 확인 작업 없이 그냥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짜 뉴스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사가 인터넷 속에서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또 보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또 그게 사실인 줄 안 거예요. 왜냐면 언론사가 보도를 했으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공식 석상에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정정을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가 됐든. 그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됐든 지금의 어떤 대선 후보들이 됐든 지금도 보세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근데 결국은 이런 가짜 뉴스들이 기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언론사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쓰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특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베 뭐 노컷 뉴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언론사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나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언론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았을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속보성 경쟁이잖아요. 어느 한 언론사가 썼으니까 빨리 써서 그럼 우리도 클릭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가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세력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유권자의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언론사들이 어떤 기사를 쓸 때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일반적으로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든지 좀 자극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다른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으니까 따라 쓸 게 아니라, 베낄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점검 과정, 팩트 체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그 언론사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속보성으로 클릭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언론사가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들은 무한 경쟁이 결국은 오보를 양산해내고 또 오보를 넘어서서 가짜 뉴스까지 퍼나르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철마다 지금 뭐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이것에 대해서 연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네. 신천지 연루설에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그렇죠. 뭐 여러 후보들도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루설 첫 보도한 매체를 확인해 보니 인터넷 매체인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기독 언론들이 이제 받아 쓰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그 국민들 내에는 이게 나쁜 집단으로 인식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안철수 후보 또한 신천지 연루설에 휩싸였지만 이 안철수 후보 또한 신천지에 대해서 그 거듭한 그 노컷뉴스의 보도를 그거에 대해서 신천지를 언급하진 않았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그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신천지 연루설을 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신천지인은 아니었고 신천지랑 관계도 없고 이때 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냥 유엔의 산하기관에 있는 분이셨고 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까 그 선거철마다 했다는 이 가짜뉴스를 뽑았다고 했고요. 그 안철수 측에서는 신천지 집단 침투라는 말은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언론사 역시 의혹 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사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권한 없죠. 그래서 의혹 보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안으로 봤을 땐 조작에 좀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진솔한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 정치적인 신천지 연루설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 그러니까 뭐 이건 신천지나 뭐 이걸 다 떠나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실을 보도할 때는 언론이 그 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보도를 해야 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혹이라고 하는 건 보도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에 대한 검증은 사실 언론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후보에 대한 검증까지도 막아버리면 그건 언론의 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명확하게 아까 내가 했던 그 세 가지 조건 또는 그 중에 두 가지 조건, 조작성과 의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그걸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해야 되지만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명명을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국가가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언론사가 어느 후보에 대해서 검증 작업에서 뭘 보도를 했는데 그게 수사가 다 끝날 수가 없잖아요. 언론사가 무슨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천지 연루설도 그렇고 또는 뭐 범죄 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찾아내서 그걸 보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언론사가 그러면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어떤 그 의혹에 대해서 그건 보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걸 수사가 다 종결돼서 법적 판단까지 나온 뒤에 보도를 하라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당선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언론사에게는 일정 부분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의혹적인 부분을 보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사실된 부분까지만 보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고 또 그런 의혹을 보도할 때는 충분히 자료를 갖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신천지 연루설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비리든 그런 자료도 없이 보도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혹에 대한 보도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을 탄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하는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해서 처벌을 하거나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언론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이고 그 다음에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들 제대로 된 후보를 뽑기 위해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이 있다고 하는 그 의혹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또는 누가 증언이 있으면 증언에 대한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쓰면 안 되겠지 물론. 그런 요소들이 완성될 때 언론도 언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부도 언론이 언론 자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어떤 한 사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뭐가 됐든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그 검증이 근거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반박이 있다고 하면 그 반박에 대한 기사도 반드시 써줘야겠죠. 그래야 이게 균형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후보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도를 하면 그 후보 입장도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또 제보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물론 제보자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제보자 이름을 밝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서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설득력 있게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짜 뉴스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거고 오보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보성의 가장 큰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 저널리즘, 그리고 정밀 저널리즘, 그다음 탐사 보도가 좀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매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속보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해서 앞으로의 언론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본적으로 언론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라고 하면요.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언론사를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저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소득이 있어야 언론사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운영되려면 일정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언론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론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그렇게 되는 순간 언론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것이 광고주와 결탁하게 되면 광고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적당히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탈규제화하면서 본인도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그러니까 적당히 비판해주고 적당히 옹호해주고 이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또 정치 권력과도 타협을 해서 정치 권력의 긍정적인 기사를 써주고 거기로부터 혜택을 받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언론에 대한 명확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언론이 속보성으로 싸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요. 언론이 사실 뭐가 일어났다 어떤 일이 하고 있다 이 정도 밝힐 거면 언론사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숙련된 기자들이 많이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하나의 신문, 하루의 신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게이트키핑 과정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확인하고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사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사의 퀄리티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 그런 뭐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그냥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그 다음에 속보성만 따라가는 사실관계도 안 된 것 또는 어뷰징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꿔가면서 계속 올리는 이거는 공해에 가까워요. 언론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언론사들은 일정 부분 그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되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비 언론사들은 일정 부분 퇴출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입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누구나 언론을 하고 싶은 사람은 기본적인 기준만 갖추면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사이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정부에 아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라고 하면 그런 언론사들은 언론 시장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 시장이 점점점 더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계도 불명확해져 버려요. 이게 언론인지 찌라시인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 뭐 블로그인지 이것까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국민들이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언론사들은요, 저는 인터넷 기반의 언론 환경 속에서는 언론사가 정말 인정받고 커가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저는 살아남는다고 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홍수 때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날 때 제일 없는 게 물이에요. 정보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정보 중에 정말 귀한 정보,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고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그냥 빨리빨리 쓰고 간단하게 써서 올리려고만 하잖아요. 깊이 있게 분석해서 현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언론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언론사들, 특히 언론사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언론사들은 속보성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구나. 정말 깊이 있는 기사를 쓰는구나. 현실과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문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언론사만 읽으면, 이 언론사의 기사만 읽으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구나.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언론 기사를 써주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인터넷 매체, 인터넷 기반의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보성은요, 제가 볼 때는 그걸로는 승부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가는 언론사는 결국 퀄리티가 있는 언론사가 돼야 되고요. 이제는 기자들이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기사를 쓰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점점. 지금 보세요. 속보성으로 올라오고 단타로 이렇게 어뷰징하는 기사들은 절대로 기명으로 안 써요. 인터넷 뉴스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기자가 자기 이름을 기명으로 기사를 쓴다는 것은 그 기사에 대한 명예를 거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그 잘못된 기사를 쓰면 그 기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런 책임감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들이 저는 존중받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